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08년 정호영 특검이 확보한 다스 내부 문건은 원자재 수입과 재고와 관련한 회계 서류들이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해외 원자재 수입량을 부풀리는 식으로 회사 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특검 조사를 받은 다스 내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특검이 확보했던 회계 서류들을 그대로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회사에 돌려준 데 이어 주요 증거물까지 피의자에게 돌려준 겁니다. 당시 다스에선 주요 문서들에 대한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빼돌리라 한 게 아니고 소각하라 하는 거야. 아직 없애려고 그러지. 실제 다스 측은 이동영 부사장 등 임원 지시로 특검이 돌려준 문서들을 모두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에서 해당 서류들을 검토한 것은 물론 범죄 혐의까지 포착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당시 특검이 문건을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설명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할 증거 은폐를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복수의 다스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데 특검이 왔는데 특검 저 검사가 뭐 한번 하는 사람 와 사장실가 급해내면 바로 갔어. 그게 다야. 금방 왔자 금방 왔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꼬리곰탕을 먹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2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민변과 검찰에 국정원 내부자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민변에 제 이름으로 해서 편지가 왔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또 벌어졌다라는 것. 편지에는 검찰이 지난 2014년 3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때 국정원에 짜여진 각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팀을 허위 위장 사무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자출견을 열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본엔 상부의 허가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보고라인과 담당 실무자들의 실명도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조직의 곪고 썩은 부분을 하루속히 도려내야 하는 바람에서 이실직고 했다며 편지를 보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수사 때도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만드는 등 사법방해 활동이 있었다고 보고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관련자 6명을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새롭게 제기된 국정원 사법방해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지린성 기관지 길림일보에 보도된 핵무기 대응 방법입니다. 피폭시 대응 매뉴얼 등이 사파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전쟁에 대한 우려가 퍼져나가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관련 사설을 냈고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의 첫 공격 대상은 한국이고 미국과 일본이 그 다음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국내 언론에 비중 있게 소개되면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러자 정부도 근거 없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조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거나 한반도의 평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도 당장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례적으로 우회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자분들의 기사를 더 신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구시보는 해당 사설을 사이트에서 삭제했지만 우리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해당 언론사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늘은 신비데이. 자, 신비님 나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중입니다. 그리고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목소리 활짝 좋고요. 목소리도 예뻐지고 있어요. 예, 가족끼리는 작업하지 마시기를. 저 할 얘기가 있어요. 예. 정말 짱돌 들고 오라겠다고 있잖아요. 집회 때 짱돌을 그냥 5개를 들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이명박 잡으러 가는 거죠? 예, 그날 섬찟했어요, 진짜. 주먹만한 걸 5개를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탁 끌고 다니시던 분이죠? 예. 광화문에 항상 나오시는 분. 이명박 집에 던지지는 마세요, 일단은.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또 역풍 부니까. 국외기전도 되죠. 정말 끝까지 평화적으로 하시고요. 결국은 이명박 구속된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자, 알겠고요. 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 집회 가셨던 분들. 자, 오늘 방송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전할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이런 거죠. 자, 오늘 뉴스 간단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0여 개의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데 국고 65억 원을 잘못 쓴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기소됐습니다. 정치 공작, 방송 개입은 향후에 추가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국고 65억 원을 잘못 썼다 이런 것보다 탕진했다라고 했죠. 이런 표현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다음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선 도전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 당선되면 24년 집권이 됩니다. 스탈린의 뒤를 잇는 장기 집권입니다. 이분 정말 어마어마하세요. 중간에 중임제하고 연임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두 번만 하는 중임제하고 달리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가 총리를 하고 당시에 총리였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옮겼던.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법을 바꿨어요.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대선에 당선되면요. 24년 동안 장기 집권하게 되는. 세다. 러시아 역사상 대단한 거죠. 네, 스탈린 이후로 최장기고 그러면은 18년보다는 굉장히 앞서네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분도 박정희급이죠. 박정희 18년인데 이분은 24년대요. 이제 나중에. 와, 대단한 거예요. 결국은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계속 민주주의 시작이죠, 거기는. 예, 계속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별로 안 좋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 바꿔주는 게 좋다. 다음. 국회를 찾은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센터는 예산 증액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성과 디테일을 강조했습니다. 그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 나간 내용이에요. 우리 방송에 이미. 그러니까 예산만 높여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대요. 의사 한 명이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일단 의사들도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요. 관련대학 의사만 증원하면 되나요? 간호사도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죠.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원이 없는 상태인 거고. 더군다나 법은 열심히 만들어 놓지만 현실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말이죠. 의사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작은 시간만 치료를 받게 해야 효율적이고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한 의사를 8시간 내내 돌리면 이거 정신병 걸려서 의사들 못합니다. 중증환자센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시간과 의료 행위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돈뿐만 아니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자 좋아하십니까? 예, 저 네. 혼자 한 판 다 먹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전공로 총파업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래요 또? 누구는 피자 쏘고 누구는 안 쏩니까? 기재부만 피자 쏘고 우리 지방 공무원들 안 쏘죠.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란 말이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 직원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예산 통과했고 그 예산 짜고 이러느라고 또 법이 통과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 직원들한테 피자를 쐈는데요. 350판. 와, 놀았어. 근데 이게 사실상 저가 피자라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브랜드 얘기해도 되잖아요. 피자마루. 네. 지금 뭐 이니 피자로 난리가 났대요. 이니 피자로 난리 났. 우리 동네도 이 피자 마루가 있었는데 그 가격이 없어졌어. 일단은 전공로 조합원으로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요. 100만 공무원한테 다시 다 한 판씩 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구는 공무원이고 누구는 공무원 아닙니까? 일단 만약에 안 쏘면 총파업을 돌입하겠습니다. 악플을 부르는. 그런데 진짜 참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피자마루를 선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 찾아보셨더라고요. 예, 바로 그거죠. 이 피자마루라는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인데 창사 이래 분쟁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브랜드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피자마루가 어쨌든 사회적 봉사와 가맹 접주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자를
그 똘박들은 이게 피자 한 판 쐈다, 돈 어디서 쐈냐, 이렇게 또 트위터 날리고 그러죠. 지 돈으로 쐈냐, 국비로 쐈냐, 이렇게 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피자 한 판이 갖고 있는 함의는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리바게트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피자헛, 미스터 피자들이 갑질로 지금 사회적 그렇죠.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피자집, 피자마루는 사회적 봉사와 가맹점을 꾸준히 지난 상생을 통해서 기업을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이걸 사회적 언어로 던진 겁니다. 그렇죠. 메시지를 던져주는 메시지를 거죠. 던진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이게 피자도 맛있지만 이런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거의 이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질하는 회사 것을 일부러 안 쓰는 이유가 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우리 동네에 피자 마루 말고요 치킨 마루라는 것도 있어요. 아마 같은 회사일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저가 치킨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치킨 마루는 옆에 있는 고가로 하는 유명한 또 그 비모 그렇죠, 치킨이 그렇죠. 옆에 예, 바로 예, 있는데 예. 손님들이 봤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한 3배?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치킨 자체가. 네, 피자마루도 다른 브랜드 피자에 비해서 30-40% 정도 저렴해서 처음에 저 가격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섬세하게 체크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피자마루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BBQ 갑질로 대통령이 또봉이 치킨을 쓰시잖아요. 여기도 또 똑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라면도 오뚜기 순라면 드시잖아요. 오뚜기 신라면은 뭐야? 순라면. 오뚜기 진라면. 아니야, 진라면이에요. 진라면. 진라면 순한 맛? 그렇죠. 순한 맛. 매운맛?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요, 이게 제가 아주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할까 했더니, 4차 산업 시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한 돈의 중심, 자본의 중심이 아닌 이런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야기와 사회적 상생 이런 거를 하나로 컨셉으로 잡아서 시민들이 이런 컨셉을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을 선두적으로 끌고 간다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어쨌든 다른 공무원한테도 쏘십시오. 경고합니다. 일거양득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의 행위는 그냥 하는 건 없잖아요. 어떤 피자를 쐈느냐도 중요한데 그게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무원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공무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죠. 기재부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진다. 총파업에 들어가.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그 정치권 뉴스들 주로 하는데, 일단은 앞부분은 야당 뉴스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당이 정말 재밌게 돌아가는 게,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이 사람이 자기 당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쐈어요. 그 임기 끝나니까. 네. 그 이번에 예산안 하면서 주요 정당들의 원내 지도부의 지역구에 할당된 거. 무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에는 1억 2,5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겨우. 그런데 정우택 지역구는 211억. 다음에 김광림 정책위의장 지역구에는 140억. 우와.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역에는 2,069억 원. 그러니까 장제원의 이야기는 여당 원내대표 지역구에는 그 정도밖에 안 갔는데 실제로 이게 협상하는 게 대상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그 예산안 협상은 원내대표하고 그 파트너가 일단 선거에 나갈 때부터 정책위 의장 파트너로 같이 나가는 선거예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따내면서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양보해줬다 이런 얘기잖아. 정우택 입장에서는 정말 대박 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얼굴 벌게질 이야기가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 홍준표는 정우택을 무지하게 싫어한다. 사실은 당의 수석 대변인은 당대표의 입이에요. 홍준표의 의중이 엄청 반영된 엄청난 디스. 그래서 수석 대변인은 저번에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맞아요. 하고 있으면서 또 뭐 하냐면 하루 파업하겠다고. 사표를 안 받아주셨나 보지 뭐야 홍 씨께서. 근데 지금 이 장제원이 이렇게 셀프 디스를 자기 진영 안에 셀프 디스를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지난 예산안 통과의 막후 협상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야당들이 얼마만큼 무리하게 자기 지역구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돈이 오니까 낼름 동조해주는 그런 그 얄팍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법 적폐, 국정원 적폐, 정부 각 부처의 적폐들은 청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 적폐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최경환이 5,200억 가져간 거 제가 격분한 거 우리 방송에서 기억나시죠? 네. 제가 사족을 좀 달면 말이죠. 오대산에 있는 절 큰 게 이름이 월정사 있죠. 월정사. 월정사에서 딸린절을 가면 비구니절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 4km 정도 되는데요. 그곳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다 뜯었어요. 친환경 도로라고 해서 신장로로 만든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과 융화되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 산속 같은 데까지 아스팔트를 깔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최경환 같은 경우는 자기 동네 마을 동네까지 다 아스팔트 깔았잖아요. 갔다가 이게 정치가 아닌데 이번에 제가 이 두 가지로 보는 이유는 장제원이 셀프디스 한 거지만 결국은 아직도 원내대표니 어쩐지 아까 말하는 간부들의 임원들의 예산 나눠먹기에 빠져 있구나. 어떻게 패륜 세력인 정우택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이 갈 수가 있죠. 전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데 그 대목은 이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반드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장제원이 왜 젊은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핵심이에요. 장제원은 극단적인 자본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자본의 바탕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MB 정부부터 신자유주의를 들어오면서 가장 자본이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이 뭘 노리고 있었냐면 작은 정부를 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제원의 생각은 니네 공무원 중원을 합의해주고 그러고 나서 니네 지역구 돈 가져갔지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급적으로 철저하게 장제원은 자유시장 체제를 유지하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고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민간에 위탁해야 돼 자기들 먹잇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을 자꾸 늘려놓으면 다시 공영제로 돌아가면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계급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얼굴이 제가 봤거든요. 붉어지면서 이거를 역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계급에 정확하게 복무한 발언이에요. 굉장히 싸가지 없는 발언이고요. 지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무차별적으로 민영화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붕괴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수자원부터 뭐 철도까지 모조리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를 계속 지향하고 있는 장제원의 정치적 철학 이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료를 씹더라도 절대 이 정부의 공무원들을 지원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장제원의 정치적 철학입니다. 예, 이번 예산안의 기본적인 투쟁 과정은 사실은 문재인 표 복지와 SOC의 싸움이었다고요. 그렇죠. 이 SOC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복지로 가자 이런 방향성인데 결국에는 그 법을 만드는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올해도 여전히 SOC는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복지는 줄여야 SOC를 가져가는 거고 SOC를 줄이면 복지로 그만큼 가는 건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아동수당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요 SOC가 100억 이상 증액된 곳이 111건인데요 이번에 영남이 최대 수혜를 입었어요. 36%예요 그중에 영남에 가져간 게. 예. 그런 관점도 있고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들이 최대한 영남 지역에 일하면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소속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SOC 챙겨가는 게 그렇다니까. 복지를 반대하는 건 사실은 겉으로 된 명목이에요. 포퓰리즘이라고. 그렇죠. 자기 지역에 SOC 가져가는 부분이 뒤에 숨겨놓고 그걸로 딜을 하는 거야. 이거 주면 이거 찬성해줄게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국민들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서 돈 따오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게 다른 지역의 차별을 낳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앙 의원들은 중앙 정부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지역에 돈 갖고 가서 그 지역의 맹주로 내 돈 중앙에서 몇천억 따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맹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도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어르신들이. 제가 그래서 한 소리씩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중앙 의원들은 중앙 국가 나라 살림 해. 지역에 돈 따오지 말고.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때 지방 분권 개헌 한다고 하면 이제 예산이 자동으로 내려가니 그런 거 쓰지 말고 중앙정부 중앙정치 하라고 해야지. 돈 따온 정치 다음에 또 찍어주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국가 전체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뒤로 후퇴된다. 그 동네 가서 아스팔트 좀 더 많이 깔면 다리 하나 더 놓으면 그것이 뭐가 더 지역 발전이 있다고. 차라리 사람한테 투자한 게 낫다. SOC보다. 근데 이제 SOC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건 광고하면 안 돼요. 아직 낙후된 섬 또 산간 지역 이런 거 개발하는 건 SOC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런 데 가면 되죠. SOC 예산이 다 나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SOC는 기본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나 이만큼 따왔어. 이게 실적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기 알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SOC 예산이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게 17조 7천억이었답니다. SOC 관련 예산이. 근데 1조 3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SOC 예산은 늘리고 복지 예산은 깎고 이런 방식으로 갔다. 자, 어쨌건 안타깝습니다. 장제원이 한 말 중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뽑히기 위해서 국회의원 아주 영원히 해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저주를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요. 장제원도 국회의원 영원히 해먹으려고 이당 갔다 저당 갔다 했던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서로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젊은 놈이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죠. 정우택 입장에서는 정말 지워받고 싶겠어요. 국민의당의 대표는 국민의당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반문재인, 반개혁, 반민심의 적폐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당의 미래와 승리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당 사실상의 분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의당은 평화개혁연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이를테면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주축해서 만든 거예요. 평계련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까지 줄일 필요는 없고요. 평계련. 잘 만들죠. 그쪽이 예. 또 그런 얘기들을. 근데 평화개혁연대의 행사, 모임, 토론 자리에 안철수 대표가 갑니다. 아, 왜 가요, 거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데 욕먹으려고 작정하고 가는 거죠.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나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나 여기 가서 이렇게 홀대당했어? 그런 거 많잖아. 옛날에 왜 김무성이가 일부러 봉화마을에 노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거랑 비슷한 거.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제 막 홀대당하고 막 물 같은 거 세례 맞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한쪽이 더 지지율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인증이죠. 일단은 나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엄청 노력한다 이런 건데 그 자리에 갔더니 이제 안철수가 말할 때마다 뭐 인사말 하지 마. 네가 여기 와. 반말이죠 뭐. 철수해. 그렇지. 뭐는간 안철수는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을 하는 얼굴 표정 보셨어요? 웃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 표정은 뭐냐면 어처구니 없다. 이런 그러니까 표정이에요. 청중을 되게 무시하는 듯한 웃는 모습. 웃긴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벌어지면 있잖아요. 안철수 자체가 좀 약간 꽁한 스타일이잖아. 대범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철수의 뭐 욕설 비슷한 게 쏟아지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연설은 다 하지만 그렇지만 저런 거 보면서 안철수 스타일상으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통합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굳힐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가 소회의실 갔죠. 6일날 소회의실 가서 이제 반대 세력이 얼마만큼 그 의지가 강한지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그렇게 해도 난 통합할 거야라고 발언해버렸어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반대 세력이 응집, 우리 대표가 저렇게 당하고 있다. 우리도 응집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양의면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의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어요. 내년 7회 지방선거에서 3자 구도로 가야 우리가 이긴다. 라는 철학 때문에 이 고집을 피고 있거든요. 근데 3자 구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이 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대, 일단 통합당 대 더불어민주당 3자 구도로 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의당도 지금 있어요. 다른 당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쳤다고 해서 자기들이 세 개의 어쨌든 지분을 갖고 3자 구도로 판을 만들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집을 피고 있어 당을 지금 반으로 쪼개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 질문.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게 중요해. 깨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입장과 본인의 생각에서는 통합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저는 국민의당이 아니라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합치는 건 찬성합니다. 오케이. 신변님은? 저는 어쨌든 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대로? 네. 다당 구조로 좀 더 유지해야 유지해야 된다. 정말 국민의당이 안철수를 위하시네요. 네. 안철수 정치 잘하잖아요. 네. 저는 안철수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입당했으면 좋겠어요. 합당도 아니고 입당? 입당으로. 이번에 지금 예산안에서도 드러났잖아요. 바른정당 유승민은 잘못된 예산안 협상이라고 광광거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잖아요. 호남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결국은 DJ인데
유승민은 기본적으로 지금 햇볕 정책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큰 노선이 달라.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밀어붙이면 지금 안철수와 유승민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하면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 높게 나온다. 그걸 근거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끼어들어 가지고 3자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의석들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이런 거였잖아. 당을 살리겠다고 당대표에 다시 출마했잖아요. 네. 자기 지지율 갖고 당 지지율 5% 미만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잖아. 근데 더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예요. 쪼개거나 쪼개기 위기에 왔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했는데 지지율이 자기가 그 여론조사에서 19%까지 나왔대. 그래서 자기들이 2당이라는 거야, 지지율로. 예상 지지율. 근데 막상 합당해놓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똑같아. 그러니까 합당했으니까 지지율이 한 1%는 오를 수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정당 선거에서는 3자 구도일 때는 어떤 경우에는 30% 갖고도 당선되고 그러잖아요. 아주 정말 박빙일 때는. 근데 지금 10%가 되지 않는 정당은 사실 어떤 선거에 나와서 출마를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10% 넘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말해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지금 갖고 있는 지지율을 합하면 약 10%쯤 되는데 자기들은 시너지 효과가 19%쯤에서 9%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치면 다시 5%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 당들이 정치적으로 통폐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목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냐면 아까 이제 얘기를 우리 권 PD가 잘 꺼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MB의 철학이 영호남의 화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극단적인 차별이 심했어요. 호남 지역이. 도로도 안 깔리고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국가 주요 정책에서도 호남인들이 인용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호남인으로서 영호남 통합을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키프레임이 7회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 이거 하나와 니네 김대중 대통령 영호남 화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유승민과 우리 합치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과거처럼 만약에 20년 전이었다면 아마 대박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영남이나 호남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아 잘.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20년 전에 영호남 화합론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응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첫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잖아요. 굉장히 민주진보 정부로서 굉장히 지금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죠.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정치적 이념 스펙트럼이 극우에서 극좌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급적 이념들이 다 품고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아예 이제 자유한국당은 내놓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저거는 이제 극우도 아닌 아예 폐륜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폐륜 세력에서 약간 언저리에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당의 한계는 어디에 있었냐면 전남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에 반대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박근혜 적폐 세력 중 일부 나갔지만 부하내동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뭉쳐서 무엇을 만들 거냐의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예전에는 촛불혁명 이전에는 잘한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깨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니네들이 합쳐서 어떤 정치를 할 건데라는 물음에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당이. 쉽게 말하면. 그러면 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념적 보수 정치를 올바르게 내놓거나 평화를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번 김동철인가요?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저는 이 새끼를 짱돌을 이빨을 조사버릴 거예요. 진짜 만나면.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적폐정국으로 갈 거냐? 또 고소 들어오겠고. 7일날 고소하세요. 나 이거 진짜 법정에서 조사버릴 거.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고 집권까지 수권까지 가겠다는 새끼가 원내대표가 하는 소리가 언제까지 적폐청산 전국으로 갈 거냐. 빨리 적폐청산을 종식하고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된대. 미친 새끼죠. 지금 국민들 적폐청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건방지게 지가 원내대표란 자가 그래놓고 호남인들 몰아내고 자기들이 몇몇 한 7명 데리고 나가서 유승민 있잖아요. 날개 달아줄 일 있습니까? 원내대표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고 가지고 원내정당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안철수는 저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시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국민한테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일단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국민의당의 구당초라고 하는 당을 구하는 초선들의 그렇죠. 모임 이런 네. 거거든. 이 10명 정도 있는 그 모임 있죠. 그 모임도 지금 통합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평계련하고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국민의당 반 이상은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접수하고 싶은 그 욕심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안철수가 당내에서 비토당할까 생각해보면 국회의원들은 지금 대선 국면은 아니지만 대선 주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분을 정확히 해내죠. 그러니까 안철수 그늘 아래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만들어진 게 국민의당인데 안철수가 그들이 보기엔 대선 주자로서의 상품 가치가 확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렇죠. 이제는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국민의당의 모 국회의원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말로 이유식을 들고 나왔어. 안철수 깔려고. 정치를 잘 모른다 이거야. 구상유치란 표현 쓰잖아요. 아이들한테 전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정말로 이유식을 들고 나왔다니까?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치인 자질이 안 되고 대선은 꿈도 꾸지 마. 반대로 말하면 호남권에서 안철수 등이 없고 당 뛰어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철수를 버리는 과정인 거지.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수순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안철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것을 자기가 피부로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가 보면 자 정당의 지지율은 바닥 거의 0에 수렴했고 본인의 그 지지율도 안 나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의당 내에서 자기는 왕따를 당한다라고 딱 느끼는 순간 이 안철수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밖에서 힘을 기르는 것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로 따지면 각방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각방 쓰고 있어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과 내통하는 거고 지금은 심리적 분단 상태가 맞아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러면 분당을 해야 좋아요? 탈당 합당을 해야 좋아요? 묻는 이유가 우리 입장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안철수를 위한다면 그냥 있어라. 근데 안철수가 망하길 바라면 오히려 합당을 해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스탠스가 좀 이상해진 거지.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분당이 되면서 호남 쪽에 기존의 그 국민의당 호남계 쪽으로 해서 한 23석에서 5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쪽으로 이제 39석 중에서 나머지 이렇게 안철수로 가고 그 숫자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쳐서 또 바른정당의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하고 그러면 이제 원내정당이 4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구도가 더 좋다고 봅니다. 안철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생각에 있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안철수가 헛정치를 못하게 발목을 잡아놓는 게 좋지. 20석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영향력을 높이면 저는 어차피 일부 MB 세력들이 귀합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바른정당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만약에 합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두는 상태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안철수만 욕하는 게 아니라 천정배하고 전동용하고 박지원 이분들한테 전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호남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시대는 갔다. 제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놔야 국민의당이 설 자리가 있다. 만약에 안철수 패거리들이 나가버리면 그러면 이 당은 더불어민주당 들어오느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죠. 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지역위원장들이 왔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가 바로 이런 거냐? 그러려면 국민들한테 뭔가 로드맵을 내놔야 되는데 언제까지 김대중만 팔아먹고 언제까지 할 거냐. 지금 김대중 정치의 철학이 지금 시대는 갔어요. 제가 볼 땐 갔어요. 지금은 상식 시대, 상식으로 정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소외된 소수들, 그다음에 국가의 평화, 그다음에 복지 이 프레임으로 가지 않으면 누구도 지지를 못 받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정치인들 듣고 있는 정치인들 보세요. 촛불혁명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국회의원 80%는 못 앉아 있습니다. 야당에. 그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예. 이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 소리 지르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선동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일일이 반응할 수는 없고 함께 고함 지르지 말고 자기가 가진 생각을 열심히 설득하는 대화를 통해서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건 제가 보기엔 인증이에요. 나 이렇게 노력했다? 그거 남기는 과정인 것 같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안철수 대표는 지도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선동한다는 식의 시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 때문에 지금 리더십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스타일 때문에 리더십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느냐 이런 거였고요. 심리적 분당 상태. 이거를 어떤 분이 총대를 딱 메고 자 우리 당 깨자. 쉽게 깨지지 않는 게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있거든. 그렇죠. 나가긴 싫지. 창당하기는 정말이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국당, 민당 이렇게 나눠서.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거네. 몸을 찢어가는 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12월 중하순이 고비라고 한다는 거죠. 1차 고비가. 원래요. 특정 당에 좋아하지 않는 당의 내용은 길수록 좋아요. 그냥 즐기는 거지 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재밌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방송하는 오늘 12월 7일 감사원장 지명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이미 12월 1일 날 전임 감사원장의 임기가 끝났어요. 황찬현. 근데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이후에 더 강화된 인사에 대한 기준을 내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건데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 정도의 공직이 올라가려면 다 뭐 기본적으로 유장전이 한 건씩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지명되신 분 이분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이분이 7대 인사 원칙을 충족하는 분이래요. 징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지 좀 인생을 참 못 사셨다. 그래서 이게 이분 별명이 또 미담제적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시기로 하시고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역할만 잘만 한다면 국정농단이나 공무원들의 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이전 정부에서 거의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곳이 감사원이죠. 네. 제가 계급품을 물었던 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인력과 고난이 대단하거든요. 사실 내용 보면 청와대 감사해놓고 발표 못했잖아요.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겠죠. 저도 이제 몇 번 받아봤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한 번 나오면 한 일주일씩 죽치고 서류 다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곳이 감사원인데 그만큼 위험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철칙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역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감사원은 헌법에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인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앞으로 감사원장은 직선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얼마나 힘들게 제가 슬픈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7대의 원칙이 유장전이 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음주운전, 성범죄 이거거든요. 이걸 찾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찾다 이 사람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왜 늦었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분노하는 건 뭐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인력풀 시스템이 계속 이명박이가 폐지를 안 했더라면 지금 5급 공무원들 이상 다 관리가 됐고 지금 정도면 이 5급들이 이제 장차관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인력 풀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네. 그걸 이명박이 폐지해버리니까 어느 놈도 이 7대 범죄에서 벗어나게 찾기가 어렵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찾기 힘든데 인물을. 부정부패 없애고 부정부패만 없어도 제가 복지국가 만들 수 있다고 한 의원들도 있잖아요. 통계가. 그럼 이게 지금 단초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부패 찾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감사원이 이제 내정됐고 깨끗한 사람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슬픈 이유는 제발 있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 5급 이상이 있으면 자기 관리하십시오. 기회는 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지금 그 7대 원칙이 다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래도 야당은 찾아낼 거예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찾아낼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홍종학 같은 논란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국세청에서 권유한 방식으로 세금을 냈는데 절세를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는 야당이니까 앞으로 분명히 논란이 생길 거고요. 발표하는 순간 야당들은 지금 검색을 시작했을 거예요. 뭐를 어떻게 찍어낼 것인가. 그렇지만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음주운전, 성범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일단 굉장히 공직 생활을 잘하신 분인 건 맞을 것 같아요. 아, 훌륭하시네. 네. 네. 저도 여기에 빠지거든요. 뭐, 솔직히 말해봐. 위장전입 아들 때문에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건 없고? 그거 하나만? 그것도 하나 있어요. 네. 아니, 그거 삐처리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바로. 어차피 정치 안 할 거니까. 제가 이거 아니죠. 부동산 투기는 아드님이. 재테크 시대잖아요. 재테크 시대 안 한 사람 없잖아요. 아니, 아드님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삐처리해 주세요. 이거는 뭐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네,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 안 좋은 데로 떨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하나 있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
그 핑계. 아니,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한 10몇 년 됐으니까 뭐 이제 이미 제가 그 사면까지 받은 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신비의 길거리 짱돌도 2개가 지금 걸리는데 이분은 지금 엄청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준수했다라면 존경할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판사로 있을 때는 유신 시절에 쿠데타 음모로 몰렸던 윤필룡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예비역 장성의 재심 사건에서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재백 사실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고요. 맞습니다. 아들과 사이를 현직 검사로 둔 무역업체 대표에게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소신껏 판결하시는 분이시고 아까 그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미담 제조기다. 어떤 미담이 있습니까? 마차님? 미담 전문가 마차님? 네. 경기고 재학 시절에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이제 등교시킨 일화가 있는데 지금 기사마다 연수원 시절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 친구를 중학교 때 만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해져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을 했는데 신촌에서 경기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교하는데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우리 가까운 곳에 이런 분 또 하나 있었는데. 누구 있었는데? 우리 방송을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고 문재인 대통령이가 맞아. 그쵸.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기 쉽지 않은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몸무게 얼마 안 나가는 여자도요. 업고 가려 그러면 미쳐요. 친구인데 쉬운 일 그러니까 아니고. 이런 행위에는 인간의 사랑애가 넘쳐나 있다는 거잖아요. 존중에.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81년에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이거 또 영화 같은 스토리네. 스토리네. 그래서 그 친구는 변호사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또 같은 교회에서 장로로 또 같이 다니고 계시는 평생 거네요. 친구구나. 네. 대단하네. 그거 영화 한 편 나오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것만. 친구분 인터뷰에는 그 최 판사, 당시 판사였으니까 신이 보낸 천사다. 법조인의 양심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네. 법관들 중에 많지는 않겠지만 자기 소신이 있고요. 내가 법관이 된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 이게 그냥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나이 정도 되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되게 많은 세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장애인을 친구처럼 끝까지 지금까지 우정을 나누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장면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다. 그리고 아이들 입양도 그런데요. 원래 이분이 이제 딸이 둘 있었는데 후에 아들 둘을 입양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입양률이 가장 높고 뒤로 갈수록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두 아들이 첫째는 9개월 때 입양을 했고요. 두 번째 때는 11살 때 입양을 합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기부도 엄청 하셨더만요. 최근에는 그 자녀 2명과 함께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 원의 기부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분, 업고 다니셨다는 친구분이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면 어떤 공무원을 잘할 거예요. 약자고 소수자인 친구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분 결격 사유가 하나 있네요. 뭐요? 새날에 후원 안 하셨잖아요. 달력 신청 안 했어? 달력도 안 사고, 그죠? 왜 이런 분들이 줄을 세우려고 그래? 그래도 그렇지. 달력 하나 사주셔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감동적이다. 왜냐면 저도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들 하나라. 저 하세요.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는데. 개그 받아줘라 신비야. 편지 받아보니 마차가 안쓰럽네.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 기준이 되게 강화됐죠. 예, 기준도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평생 뒤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게 그냥 입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후에 성장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책무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국가에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한 그거에 대한 보답을 올바른 판결뿐만 아니라 기부와 아이들을 양육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 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1% 미만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 몇천만 원 주는 건요,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있으면. 맞아요. 근데 아이들을 2명이나 데려와서 그 사회적 책임을 한다는 건, 정말 감동적이에요. 작은 미담이 또 하나 있는데요. 6개월간 대구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후에 이제 떠나면서 후배 법조인들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니까 식사 대신에 이 사람들한테 책을 한 권씩 선물하면서 거기에 메모를 하는데요. 그 메모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법조인이 되시기를. 이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있을 때 이러하더라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정도의 마인드 갖고 있으면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법은 약자를 존재하는 것이 그렇죠. 사실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군요. 자, 근데 예. 그거 그렇게 쉽지 않는데 10만 원짜리 있잖아요. 10만 원짜리 참치보다 그 한마디가 후배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다. 그 후배는 또 그 후배한테
그러니까. 참치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룸사롱. 그러니까 눈사롱에서 돌려. 나 이거 그런 거 싫어. 대포주 3장 올려놓고 예, 돌려. 예, 후배들한테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후가시 잡고 딱 뜨는데 책 한 권 싹 주면서 은근한 정말 멋지네요. 그러니까 왜 그 판사 세계나 검사 세계는 그런 식의 회식 문화가 지금도 있다잖아요. 공직사회는 다 네.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런 게 싫은 거지. 굳이 뭐 그런 엄마 내가 책이나 한 권씩 줄게 읽어보고 니들 그렇게 양아치처럼 살지 마. 그게 미담이지 뭐야. 그리고 자기 자필로 글을 써서 준다는 건 굉장히 인본주의가 몸에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는 예비역 대령이신데요. 6.25 때 참전 용사시고요. 그리고 이분도 육군 중위로 전역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저쪽에 또 빨갱이 프레임 걸리기는 좀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고. 궁금한 게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최재형 이분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식으로 뭔가를 들고 나올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번 지켜봅시다. 어디서 뭘 가져올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완벽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따지면 금으로 따지면 한 18K쯤 돼요. 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여기서 얼만큼 더 흠집을 낼지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훌륭한 감사원장이 모처럼 10몇 년 만에 나왔는데 제발 국회에서 있잖아요. 감사원이 정말 성역 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된다. 오케이. 이것만 해도 대한민국은 감사원만 제대로 서도 대한민국 올바르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달라. 감사원을 어떻게 하면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말 부정부패만 잡는 감사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사법연수원장이라는 자리는요,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판검사들이, 특히 판사가 승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승진하는 곳에서, 그 길목에서 정권의 눈 밖에 나면 가는 자리가 사법연수원이었어요. 한직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랬던 면에서 보면 꼿꼿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직으로 돌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아, 그랬구나. 네. 워낙 강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지명자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결이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해요. 그렇죠. 다 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리더들을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생각하면은 사회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아까 신비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에 본인이 막 주장하신 것들이 있어요. 법대로만 해도 돼. 그렇죠. 감사원장이 정해진 법대로만 해도 돼. 많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야당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또 이분을 반대할지 궁금합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묘비로 쓰여 있거든요. 오록이죠.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오록이고 제 가슴 속에 지금도 박혀 있는 거고 저는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들으면 제가 숙연해져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게 현재 SNS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입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묘비를 쓰신 분이 바로 신영복 님. 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분이 쓴 그 원문, 그러니까 붓글씨로 쓴 원문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 걸려 있대요. 관저에 걸어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저는 뭉클한 게 저도 뭉클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유지 같은 거를 잊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각오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되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비명에 간 형제 같은 대통령. 그 저도 이제 이 얘기 듣고 참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 오늘 시점 촛불혁명의 근원이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 인권상과 노벨상을 받을 직전에 지금 있는 거죠. 인권상은 이미 받았고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10년만 더 늦게 태어났더라면 정말 대단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실은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행동하고 조직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뀌는 과정. 이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800년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국민이란 말이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이 이제 핵심인데 시민은
구성원을 넘어 주체적인 거고 참여의 주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번 촛불혁명이 보여줬고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울부짖었다는 거죠. 니네 깨어만 있으면 안 돼. 빨리 조직해. 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좀 더 적폐 세력과 평화를 없애고 평화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살려면 아직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조직해야 되는 그 메시지들을 함의하고 있는 그 말을 현 대통령이 자기 관저에 갖고 가서 매일 고진감래라고 하나요? 예. 매일 그걸 보면서 사람 중심, 그다음에 시민 중심,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아래로 내리려고 하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이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져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오셨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문구를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 비석으로 만들려고 보면 초안을 쓰잖아. 맞아요. 불꽃시로 써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다가 입히는 건데 그리고 나면 그 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영복 교수도 돌아가셨고 기증하신 분 있잖아요. 그 공사할 때 그 기증하신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그때 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양력 생일날 하루 앞둔 8월 31일 날 헬기가 봉화마을을 돌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이걸 기증해야 되겠다 해서 청와대에 기증을 하고 청와대에서 그걸 받고 청와대 관저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뭉클하지 않아요? 네. 감동적이네요. 근데 우리는 그 유지를 진짜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보낼 때 서울광장에서 그렇게 한없이 울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다가 그때 이제 혼자 화해를 했는데 보내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고자 하는 세상은 아직 출발점에 있습니다. 예, 출발점에 있고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러니까 이게 너만 깨어있으면 안 돼.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역에서 손에 손을 잡고 커뮤니티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어떤 커뮤니티든 좋다. 우리 방송을 듣는 애청자라면 그래? 2명도 좋고 3명도 좋다. 우리 골목에 나와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생태를 유지하고 전쟁을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민주진보운동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아주 작은 단위 그 골목에서 2-3명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동네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요즘 왜 정우택이는 그래? 그러면서 상식을 향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거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분을 좋아하고 그냥 아름답다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아직 갈 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제발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뭉쳐 있으십시오. 그 뭉쳐 있어야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번에 마음에 새깁시다. 저도 더 새기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 언론 후진국, 복지 후진국 3가지 측면에서의 후진국 이것만 벗어나면 우리나라 바로 선진국 갑니다.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나라가 통합된 그런 민주주의, 지역으로 갈라서 싸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합리적으로 다투고 견제하는 그런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해야지 지역으로 대결하는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 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획책에 그야말로 호남의 국민 여러분들이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 정치인들은 정치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 다음 자기 당선을 위해서 소신껏 나가기가 어렵죠.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계속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그거 한번 합시다. 저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정치인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이루어내야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이랄까요? 세월호 유골은폐 사건 났을 때 막 엄청 비난했잖아요. 네. 난리를 쳤었죠. 정말 최소한 자격 없는 자들의 이야기인데 네. 역겨웠죠. 안산시 의회에서 세월호 조례를 부결시켰어요. 오늘 그게 안산 시민들이 그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에 올라간 건데 이건 안산 시민들이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부결시킨 거예요. 이거는 정말 표리부동 이런 멋있는 말로 표현할 게 아니고 이건 천하잡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잡범들이에요. 이럴 때 안산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 짱돌 들고 안산의회 가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가서 구호도 외치고 짱돌로 조사버려야 이런 것들을 적폐를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중앙당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지지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수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이따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지금 현재 안산시 의회가 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9명, 국민의당 1명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국민의당이 이제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사람들. 아니 그 정도로 했으면 극한 용어를 동원을 하면서까지 비난을 했으면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지금까지 세월호에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은폐 시도와 탄압을 해왔던 정당이 그런 사건 하나 나니까 옳다군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발목을 또 잡았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법을 반대하기가 좀 힘들었던 상황까지 왔는데 현장에서 보여달라는 거고요. 저는 곧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의 세력을 거의 현재 10분의 1 이상 줄여야 돼요. 아니, 저는 아예 말살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대가 보면 상당히 소수로 만들어 놓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3개만 줍시다 그럼. 강남구의 여선웅 의원이라고 있어. 예. 그분 이쪽 SNS상에서 유명한데 강남구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자리는 뭐 이름표도 붙여놓고 하잖아요. 여선웅 의원 자리는 이름표를 안 붙인 거나 붙여놓고 뜯어버리는 방식으로 모욕을 준대요. 붙여놓고 떼는 방식으로. 근데 실제로 그게 신현희 구청장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강남구 구청 직원들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민주세력 쪽에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한다고. 이번에는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강남구 의회 같은 데도 민주개혁 세력이 과반 이상 들어가 준다면 세상 바뀝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 죄송하지만 저희 공무노조가 없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비판과 어떤 감시 세력으로서 없습니다. 전혀. 참 안타깝죠. 근데 그거는 공무원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그런 행사를 해봤지만 위에서 신년이가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럴까? 일반 공무원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모욕조? 네,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다음에 바뀔 걸 아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욕하지 마십시오. 알겠고요. 어쨌든 지방선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방선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재판 중인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다수가 유죄 판결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만 20석이에요. 최다. 그 20석이 다 하는 저쪽은 아닌데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자유한국당 쪽과 연관이 있어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어쨌건 내년에 20석 정도의 재보궐선거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 압승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비중이 현재 개혁 세력 쪽으로 모아질 거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그냥 뭐 선거는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큰일 나죠. 이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6월 달이 어쩌면 국민이 승리하냐 안 하느냐의 치금석이라고 봐요. 동의합니다. 네. 안산의 그 적폐 정말 이해 안 되죠. 안산의 적폐와 강남구의 적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 지방선거에 관련한 투표율 높이는 운동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게 그거예요. 우리 방송에서 이 앞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인 거냐 이걸 명확하게 가고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내년 평가에. 그럼 우리는 평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는 다른 거다 생각하지만 지금 보수 언론, 극우 언론들과 극우 세력들은 만약에 지자체, 광역시도 지자체 정도까지 평가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정말 기준안을 좀 만들지 않으면 제가 불안한 건 광역시도 단위에 만약에 뺏겼는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중간평가다 이렇게 가지고 개혁이나 적폐청산을 가로막을까봐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게 좀 100% 동감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옆에 사람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명씩 설득하기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를 말려야 아까 말했는데 저 깜짝 놀랐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 끝나야 제대로 된 적폐가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이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설득의 작업을 들어갑시다. 동의합니다. 그 지방선거 투표율이 심한 경우는 50% 밑에도 꽤 나오거든요. 예, 많이 나오고. 70%좀 올라간다면 우리의 개혁의 마지막이니까 일종의 촛불 랩터 서비스를 해줘야지. 그렇죠. 예. 그날 휴일인가요? 당연하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자분들의 기사를 더 신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구시보는 해당 사설을 사이트에서 삭제했지만 우리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해당 언론사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늘은 신비데이. 자, 신비님 나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그리고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목소리 활짝 좋고요. 목소리도 예뻐지고 있어요. 예, 가족끼리는 작업하지 마시기를. 아, 저 할 얘기가 있어요. 예. 정말 짱돌 들고 오라겠다고 있잖아요. 집회 때 짱돌을 그냥 5개를 들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아, 이명박 잡으러 가는 거죠? 예, 그날, 섬찟했어요, 진짜. 주먹만한 걸 5개를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탁 끌고 다니시던 분이죠? 예. 광화문에 항상 나오시는 분. 이명박 집에 던지지는 마세요, 일단은.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또 역풍부니까. 후계기 전도 되죠. 정말 끝까지 평화적으로 하시고요. 결국은 이명박은 구속된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자, 알겠고요. 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 집회 가셨던 분들. 자, 오늘 방송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전할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이런 거죠. 자, 오늘 뉴스 간단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0여 개의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데 국고 65억 원을 잘못 쓴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기소됐습니다. 정치 공작, 방송 개입은 향후에 추가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국고 65억 원을 잘못 썼다 이런 것보다 탕진했다라고 했죠. 이런 표현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다음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선 도전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 당선되면 24년 집권이 됩니다. 스탈린의 뒤를 잇는 장기 집권입니다. 이분 정말 어마어마하세요. 중간에 중임제하고 연임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두 번만 하는 중임제하고 달리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가 총리를 하고 당시에 총리였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옮겼던.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법을 바꿨어요.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대선에 당선되면요. 24년 동안 장기 집권하게 되는. 세다. 러시아 역사상 대단한 거죠. 예, 스탈린 이후로 최장기고 그러면은 18년보다는 굉장히 앞서네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분도 박정희급이죠. 박정희 18년인데 이분은 24년대요. 이제 나중에. 와, 대단한 거예요. 결국은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계속, 민주주의 시작이죠, 거기는. 예, 계속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별로 안 좋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 바꿔주는 게 좋다. 다음. 국회를 찾은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센터는 예산 증액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성과 디테일을 강조했습니다. 그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 나간 내용이에요. 우리 방송에 이미. 그러니까 예산만 높여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대요. 의사 한 명이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일단 의사들도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요. 관련된 의사만 증원하면 되나요? 간호사도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죠.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원이 없는 상태인 거고. 더군다나 법은 열심히 만들어 놓지만 현실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말이죠. 의사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작은 시간만 치료를 받게 해야 효율적이고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한 의사를 8시간 내내 돌리면 이거 정신병 걸려서 의사들 못합니다. 중증환자센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시간과 의료 행위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돈뿐만 아니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자 좋아하십니까? 예, 저 네. 혼자 한 판 다 먹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전공로 총파업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래요 또? 누구는 피자 쏘고 누구는 안 쏩니까? 기재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08년 정호영 특검이 확보한 다스 내부 문건은 원자재 수입과 재고와 관련한 회계 서류들이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해외 원자재 수입량을 부풀리는 식으로 회사 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특검 조사를 받은 다스 내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특검이 확보했던 회계 서류들을 그대로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회사에 돌려준 데 이어 주요 증거물까지 피의자에게 돌려준 겁니다. 당시 다스에선 주요 문서들에 대한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빼돌려 같은 게 아니고 소가 가락하는 거야. 아니 없애려고 그러지. 실제 다스 측은 이동영 부사장 등 임원 지시로 특검이 돌려준 문서들을 모두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에서 해당 서류들을 검토한 것은 물론 범죄 혐의까지 포착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당시 특검이 문건을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설명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할 증거 은폐를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복수의 다스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왔는데 특검 검사가 뭐 한번 하는 사람 와. 사장실가 커피 내먹고 걸어갔어. 그게 다야. 금방 왔자 금방 갔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꼬리곰탕을 먹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2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민변과 검찰에 국정원 내부자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민변에 제 이름으로 해서 편지가 왔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또 벌어졌다라는 것은. 편지에는 검찰이 지난 2014년 3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때 국정원에 짜여진 각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팀을 허위 위장 사무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자출견을 열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본엔 상부의 허가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보고라인과 담당 실무자들의 실명도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조직의 곪고 썩은 부분을 하루속히 도려내야 하는 바람에서 이실직고 했다며 편지를 보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수사 때도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만드는 등 사법방해 활동이 있었다고 보고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관련자 6명을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새롭게 제기된 국정원 사법방해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지린성 기관지 길림일보에 보도된 핵무기 대응 방법입니다. 피폭시 대응 매뉴얼 등이 사파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전쟁에 대한 우려가 퍼져나가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관련 사설을 냈고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의 첫 공격 대상은 한국이고 미국과 일본이 그 다음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국내 언론에 비중 있게 소개되면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러자 정부도 근거 없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조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거나 한반도의 평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도 당장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례적으로 우회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만 피자 쏘고 우리 지방 공무원들 안 쏘죠.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란 말이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 직원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예산 통과했고 그 예산 짜고 이러느라고 또 법이 통과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 직원들한테 피자를 쐈는데요. 350판. 와, 놀았어. 근데 이게 사실상 저가 피자라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브랜드 얘기해도 되잖아요. 피자마루. 네.
지금 뭐 이니 피자로 난리가 났대요. 이니 피자로 난리 났. 우리 동네도 이 피자 마루가 있었는데 그 가격이 없어졌어. 일단은 전공로 조합원으로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요. 100만 공무원한테 다시 다 한 판씩 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구는 공무원이고 누구는 공무원 아닙니까? 일단 만약에 안 쏘면 총파업을 돌입하겠습니다. 악플을 부르는. 그런데 진짜 참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피자마루를 선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 찾아보셨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이 피자마루라는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인데 창사 이래 분쟁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브랜드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피자마루가 어쨌든 사회적 봉사와 가맹 접조의 상생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자를 그 똘박들은 이게 피자 한 판 쐈다, 돈 어디서 쐈냐 이렇게 또 트위터 날리고 그러죠. 지 돈으로 쐈냐, 국비로 쐈냐 이렇게 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피자 한 판이 갖고 있는 함의는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리바게트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피자헛, 미스터 피자들이 갑질로 지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피자집 피자마루는 사회적 봉사와 가맹 접촉 꾸준히 지난 상생을 통해서 기업을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이걸 사회적 언어로 던진 겁니다. 그렇죠.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이게 피자도 맛있지만 이런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거의 이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질하는 회사 것을 일부러 안 쓰는 이유가 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우리 동네에 피자 마루 말고요. 치킨 마루라는 것도 있어요. 아마 같은 회사일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저가 치킨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치킨 마루는 옆에 있는 고가로 하는 유명한 또 그 비모 그렇죠, 치킨이 그렇죠. 옆에 예, 바로 예, 있는데 손님들이 봤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한 3배?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치킨 자체가. 네, 피자마루도 다른 브랜드 피자에 비해서 30-40% 정도 저렴해서 처음에 저 가격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해요.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섬세하게 체크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피자마루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BBQ 갑질로 대통령이 또봉이 치킨을 쓰시잖아요. 여기도 또 똑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라면도 오뚜기 순라면 드시잖아요. 오뚜기 신라면은 뭐야? 순라면. 오뚜기 진라면. 아니야, 진라면이에요. 진라면. 진라면 순한 맛? 그렇죠. 순한 맛.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요. 이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할까 했더니 4차 산업 시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한 돈의 중심, 자본의 중심이 아닌 이런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야기와 사회적 상생 이런 거를 하나로 컨셉으로 잡아서 시민들이 이런 컨셉을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을 선두적으로 끌고 간다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어쨌든 다른 공무원한테도 쏘십시오. 경고합니다. 일거양득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의 행위는 그냥 하는 건 없잖아요. 어떤 피자를 쐈느냐도 중요한데 그게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무원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공무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죠. 기재부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진다. 총파업에 들어가.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그 정치권 뉴스들 주로 하는데, 일단은 앞부분은 야당 뉴스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당이 정말 재밌게 돌아가는 게,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이 사람이 자기 당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쐈어요. 그 임기 끝나니까. 네. 그 이번에 예산안 하면서 주요 정당들의 원내 지도부의 지역구에 할당된 거. 무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에는 1억 2,5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겨우. 그런데 정우택 지역구는 211억. 다음에 김광림 정책위의장 지역구에는 140억. 우와.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역에는 2,069억 원. 그러니까 장제원의 이야기는 여당 원내대표 지역구에는 그 정도밖에 안 갔는데 실제로 이게 협상하는 게 대상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그 예산안 협상은 원내대표하고 그 파트너가 일단 선거에 나갈 때부터 정책위 의장 파트너로 같이 나가는 선거예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따내면서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양보해줬다 이런 얘기잖아. 정우택 입장에서는 정말 대박 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얼굴 벌게질 이야기가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 홍준표는 정우택을 무지하게 싫어한다. 사실은 당의 수석 대변인은 당대표의 입이에요. 홍준표의 의중이 엄청 반영된 엄청난 디스. 그래서 수석 대변인은 저번에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맞아요. 하고 있으면서 또 뭐 하냐면 하루 파업하겠다고.
사표를 안 받아 주셨나 보지 뭐야. 홍 씨께서. 근데 지금 이 장제원이 이렇게 셀프디스를 자기 진영 안에 셀프디스를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지난 예산안 통과의 막후 협상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야당들이 얼마만큼 무리하게 자기 지역구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돈이 오니까 낼름 동조해주는 그런 그 얄팍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법 적폐, 국정원 적폐, 정부 각 부처의 적폐들은 청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 적폐가 바로 전 이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최경환이 5,200억 가져간 거 제가 격분한 거 우리 방송에서 기억나시죠? 네. 제가 사족을 좀 달면 말이죠. 오대산에 있는 절 큰 게 이름이 월정사 있죠. 월정사. 월정사에서 딸린절을 가면 비구니절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 4km 정도 되는데요. 그곳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다 뜯었어요. 친환경 도로라고 해서 신장로로 만든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과 융화되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 산속 같은 데까지 아스팔트를 깔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최경환 같은 경우는 자기 동네 마을 동네까지 다 아스팔트 깔았잖아요. 갔다가 이게 정치가 아닌데 이번에 제가 이 두 가지로 보는 이유는 장제원이 셀프디스 한 거지만 결국은 아직도 원내대표니 어쩐 아까 말하는 간부들의 임원들의 예산 나눠먹기에 빠져 있구나. 어떻게 폐륜 세력인 정우택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이 갈 수가 있죠. 전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데 그 대목은 이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반드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장제원이 왜 젊은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핵심이에요. 장제원은 극단적인 자본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자본의 바탕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MB정부부터 신자유주의를 들어오면서 가장 자본이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이 뭘 노리고 있었냐면 작은 정부를 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제원의 생각은 니네 공무원 중원을 합의해주고 그러고 나서 니네 지역구 돈 가져갔지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급적으로 철저하게 장제원은 자유시장 체제를 유지하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고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민간에 위탁해야 돼 자기들 먹잇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을 자꾸 늘려놓으면 다시 공영제로 돌아가면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계급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얼굴이 제가 봤거든요. 붉어지면서 이거를 역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계급에 정확하게 복무한 발언이에요. 굉장히 싸가지 없는 발언이고요. 지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무차별적으로 민영화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붕괴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수자원부터 뭐 철도까지 모조리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를 계속 지향하고 있는 장제원의 정치적 철학 이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료를 씹더라도 절대 이 정부의 공무원들을 증언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장제원의 정치적 철학입니다. 예, 이번 예산안의 기본적인 투쟁 과정은 사실은 문재인 표 복지와 SOC의 싸움이었다고요. 그렇죠. 이 SOC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복지로 가자 이런 방향성인데 결국에는 그 법을 만드는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올해도 여전히 SOC는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복지는 줄여야 SOC를 가져가는 거고 SOC를 줄이면 복지로 그만큼 가는 건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아동수당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요 SOC가 100억 이상 증액된 곳이 111건인데요 이번에 영남이 최대 수혜를 입었어요. 36%예요 그중에 영남에 가져간 게. 예. 그런 관점도 있고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들이 최대한 영남 지역에 일하면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소속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SOC 챙겨가는 게 그렇다니까. 복지를 반대하는 건 사실은 겉으로 된 명목이에요. 포퓰리즘이라고. 그렇죠. 자기 지역에 SOC 가져가는 부분이 뒤에 숨겨놓고 그걸로 딜을 하는 거야. 이거 주면 이거 찬성해줄게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국민들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서 돈 따오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게 다른 지역의 차별을 낳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앙 의원들은 중앙 정부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지역에 돈 갖고 가서 그 지역의 맹주로 내 돈 중앙에서 몇천억 따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맹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도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어르신들이. 제가 그래서 한 소리씩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중앙 의원들은 중앙 국가 나라 살림 해. 지역에 돈 따오지 말고.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때 지방 분권 개헌 한다고 하면 이제 예산이 자동으로 내려가니
그런 거 쓰지 말고 중앙정부 중앙정치 하라고 해야지. 돈 따온 정치 다음에 또 찍어주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국가 전체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뒤로 후퇴된다. 그 동네 가서 아스팔트 좀 더 많이 깔면 다리 하나 더 놓으면 그것이 뭐가 더 지역 발전이 있다고. 차라리 사람한테 투자한 게 낫다. SOC보다. 근데 이제 SOC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건 광고하면 안 돼요. 아직 낙후된 섬, 또 산간 지역 이런 거 개발하는 건 SOC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런 데 가면 되죠. SOC 예산이 다 나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SOC는 기본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나 이만큼 따왔어. 이게 실적,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SOC 예산이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게 17조 7천억이었답니다. SOC 관련한 예산이. 근데 1조 3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SOC 예산은 늘리고 복지 예산은 깎고 이런 방식으로 갔다. 자, 어쨌건 안타깝습니다. 장제원이 한 말 중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뽑히기 위해서 국회의원 아주 영원히 해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저주를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요. 장제원도 국회의원 영원히 해먹으려고 이당 갔다 저당 갔다 했던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서로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젊은 놈이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죠. 정우택 입장에서는 정말 지워받고 싶겠어요. 국민의당의 대표는 국민의당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반문재인, 반개혁, 반민심의 적폐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당의 미래와 승리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당 사실상의 분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의당은 평화개혁연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이를테면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주축해서 만든 거예요. 평계련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까지 줄일 필요는 없고요. 평계련 잘 만들죠. 그쪽이 예. 또 그런 얘기들을. 근데 평화개혁연대의 행사, 모임, 토론 자리에 안철수 대표가 갑니다. 아, 왜 가요, 거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데 욕먹으려고 작정하고 가는 거죠.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나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나 여기 가서 이렇게 홀대당했어?